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무역전쟁과 70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은 유가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도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선물 지수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지수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재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넘는 폭락이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49% 흘러내리면서 2,302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요는 나홀로 900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52% 떨어지면서 805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사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기관이 9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현재 원화 가치가 8개월 이래로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 전문가들은 7월 6일에 무역전쟁 결과에 주목하시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14% 떨어지면서 7,05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0.04% 소폭 하락하면서 2,718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지속적으로 95선에서 안착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반대 지수인 골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골드는 현재 12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0.18% 떨어지면서 1248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이란 제재 때문에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0.39% 소폭 내리면서 73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황 마감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93% 내리면서 2,786선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써 상해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20% 넘게 내리면서 베어마켓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는 0.5% 오르면서 28,400선까지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현재 67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만 소폭 하락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모든 코인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라루멘과 비트코인 캐스가 1%대 강세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역시 이오스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은 소폭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게스트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를 외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내달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와일드카드는 트럼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중국과 WTO 백서를 전격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이 가디언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rashed NATO at G7, calling it as bad as NAFTA, official confirm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G7에서 나토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디언지에서는요, 다음 달 11일에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는 연일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G7 회의에서 나토는 나프타만큼 나쁘다. 미국으로 하여금 너무 많은 돈을 쓰게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The Wall Street Journal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China Defends WTO Record as Trade Fight Loom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이 방어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개혁 개방과 WTO 가입 등 대외 개방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백서에서는요, 27페이지는 영어로, 32페이지는 중국어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 백서 내용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저희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나토 정상회의가 내달 11일 날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나토 정상회의 불안정적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거죠. 네. 일단 러시아 위협 속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G7 회의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끝이 났죠. 기존에 원래 러시아가 이제 1994년 이후로 사실 G8으로 포함이 돼 있다가 저번에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 사건 이후에 G8에서 탈퇴를 당해서 G7으로 이렇게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관세 부과를 사실 G6의 다른 국가들한테 전부 다 미국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G6의 다른 국가들이 거의 트럼프만 압박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좀 일례로 좀 특이한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G7 회의 때 거의 이제 트럼프만 이렇게 앉아 있고 나머지 정상회담들이 이제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한번 사진이 한번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지금 미국만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G8 다시 G7에 러시아를 참여시켜서 G8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러시아가 굳이 미국을 압박할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G6가 압박하는 구조를 살짝 막아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토 기구가 과거에 이제 전쟁 때문에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 나토 기구들이 철저하게 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도 주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나토 회의가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나토 정상회의 개최와 지금 G7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G7 회의 때 일단 관세 부과 건으로 인해서 G6 국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날 동의 서명을 좀 트럼프한테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때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G6의 입장에 대해서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 좀 문호신 장관이나 이런 쪽의 회유로 인해서 일단 참여는 했죠. 참여는 했지만 일단 서명은 하지 않고 끝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G6 국가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G6 국가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뭐 캐나다나 이런 몇 개 국가 빼고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남유럽 그리고 이렇게 좀 동유럽 이쪽으로 포지션이 취해져 있고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계감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볼 때 유럽이라는 거를 제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을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할 때
기존의 지금 G6 참여국들과 굉장히 좀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를 적대감으로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좀 지불을 해온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군사적 비용으로 지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G6 입장에서도 미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나토 입장에서도 미국은 우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굳이 러시아를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유지되다 보니까 G6가 상응하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는 이번 회의에서 과연 좀 어떤 의견을 내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나토의 핵심 주제가 일단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문제인 만큼 사실 이제 나토 기구는 과거에 이제 군사적 문제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움직임 그리고 뭐 경제적인 움직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7은 이제 사실 좀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해 있죠. 뭐 정치적인 건으로도 사실 만나는 미팅은 있지만 과거에 러시아가 참여했던 거는 G8로서 정치적인 부분만 참여를 했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G7으로만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나토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슈, 군사적인 이슈로만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안건에서는 철저히 지금 러시아에 대한 봉쇄, 기존에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권 이후로 더 예민해졌죠. 러시아에 대한 봉쇄권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연대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미 무역 전쟁 이후에 유럽이 오히려 중국이랑 붙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일단 서양에서 우방국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랑 적대감이 돼버렸어요. 그럼 일단 러시아라도 끌어들여서 지금 우방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의 입장과는 정반대 포지션으로 일단 푸틴과 오히려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나토의 주장을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게 지금 기존 나토 대사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유럽 국가들이 단단히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미국과 이 세계 국제사회과의 관계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더 많은 부담금, 방위 부담금이라고 하죠. 방위 부담금을 져야 돼서 이제 2013년까지 GDP 대비 2% 늘리고 국방비 20%를 무기장비 구입에 할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이걸 얘기를 풀어드리자면은 2024년까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일단 방위 부담금을 좀 더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나토 국가 측에도 미군이 파견돼 있죠. 이 미군 파견에 대해서 국방비 지출을 해라. 그리고 플러스 보시면은 이제 국방비 20%를 무기장비 구입에 할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기장비라는 건 당연히 미국 국가들의 무기장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 국가들 방위산업체 중심으로 매출을 올려달라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방위 부담금은 뭐 군사적인 목적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를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무역적인 입장에서 사실 뭐 세계 정부적인 입장에서 투여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철저합니다. 중국만큼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가 없다면은 혹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깰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죠. 중국한테는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무역을 좀 원활하게 진행해 국가이고 중국은 반대로 굉장히 보호무역제를 세게 치면서 외세의 어떤 침입을 굉장히 막았다라는 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될 거면 우리 G2로서 똑같이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중국이 WTO에 백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이 중국과 WTO의 백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중국이 무역 문제 건으로 좀 최근에
이슈가 떠들썩한데 일단 WTO 중재 과정이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약 60일간의 양자 협의 기간을 좀 가졌었죠. 아직까지도 양자 협의 기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 회담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1차, 2차, 3차, 4차 회담들이 전부 다 어떤 양자 협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작은 처음에 WTO 제소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WTO 측에다가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관세 무역에 대한 부분을 중재 조치를, 제소 조치를 취하면서 WTO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양자협의에서 사실상 이번에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3차 때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캔슬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감이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WTO가 직접 중재하는, 가운데서 직접 중재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WTO 백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히 내용을 요약을 드리자면은 지금 WTO 백서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WTO에 참여하고 나서 중국이 얼마나 기존에 굉장히 꽉 막혀있던 그런 공산주의 안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틀을 깨고 얼마나 지금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 동참을 했는지, WTO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제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500억 달러 관세 부과 이 부분 때문에 대립이 좀 격화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중국은 기존에 관세 부과에 대해서 타 국가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왔다. 이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피하려 왔습니다. 네, 지금 WTO 이 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긴 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국무신문판공실 이쪽에서 편의 WTO 백서는 이제 중국의 가입 공약 이행, 그죠? 처음에 공약을 하고선 WTO를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부분, 그 다음에 자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그 다음에 세계경제공헌. 세계경제공헌 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지금 WTO 기준으로 중국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한마디로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좀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북한처럼 외국과의 어떤 자유로운 무역 교류가 일어나기 좀 어려운 국가임에도 우리는 그걸 다 개방하고 자본주의에 맞게 정책을 변화를 시켰다. 물론 공산주의라는 아직 주의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협력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총 뭐 4챕터 31장 분량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40년 동안에 대외개방 이후에 WTO 가입 이후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제 자체는 핵심적으로 그냥 WTO에 얼마를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WTO 중재에서 이만큼의 어떤 중재 권한을 받을 이유가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G2가 민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 WTO 참여국들에게 좀 PR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 보호무역주의를 워낙 세게 강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외국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바로 옆에 인접국가인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중국 진출을 하는 기업들 굉장히 처음에 중국 진출하기 전에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중국 진출하고 나서도 어떤 뭐 자산을 뺏긴다던가 다시 외화 반출하기 어렵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굉장히 좀 불안감으로 안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외국 국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PR이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공헌율이 뭐 30%에 달한다. 이건 살짝 뿔린 게 있죠. 지금 중국이 기존에도 하는 GDP나 모든 것들을 좀 뿔려왔기 때문에 이건 좀 뿔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환경 개선, 그다음에 기업 대외 투자 유도, 그다음에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외 개방을 추진을 점점 높여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맞는 거는 기업 대외 투자 유도를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대외 투자 유도를 대신에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라 혹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반출을 제한을 한다라는 업종적인 제한들이 있었죠. 그런 제한들이 있었음에도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외국 기업들의 진입을 늘렸던 건 맞습니다. 다만 과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알리바바와 이베이 간의 배틀 그런 건들에서 보시면은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시장 확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터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지만 기존의 지금 WTO의 공약에 앞서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여국들이 어느 정도 고려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WTO 중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서양 국가들이 중재에 참여를 해요. 예.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WTO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WTO 자체가 일단 선진국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양 국가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다른 서양 우방국들만 건드리진 않으면은 이쪽 WTO 참여하는 중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좀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보호무역주의가 워낙 강한 중국이다 보니까 G2로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제 맞춰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편을 이번 백서를 통해서 살짝 좀 이해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미국 편이 좀 더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통화정책 변화요. 통화정책 변화는 이전에부터 좀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요? 네, 통화정책 변화는 뭐 기존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에 WTO 건 이후로 공격적으로 사실 이제 무역 전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부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무역 중재권 이후에 기존의 달러 인덱스에 투자했던 중국 자산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을 했죠. 이번에 4회 인상도 사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다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진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 관점에 입각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변화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도 철저히 무역 전쟁이 어떻게 풀려가는지에 따라서 인상 확률이 굉장히 상이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윤진 멘토님은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이 광저우시에 핀테크를 활용한 국제과학기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이로 하여금 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할지 궁금한데요. 관련 소식 첫 번째 차이나 이슈 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산업 인터넷 시장 규모가 1,000억 위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사업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발전과 육성에 힘쓰고 있는지 잠시 후 최영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저희 최영 대표님과 이슈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전일장 좀 중국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요즘에 전 세계가 말이 아니죠. 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오늘도 이제
시작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뭐 하락에 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갈등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완화하자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지만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환율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갈등은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핀테크 이야기예요. 그 중국이 이제 핀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광저우시라고,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중국시 발음 안 하던 이제 광주시였죠. 그래서 광저우시를 이제 국제과학기술센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국제과학기술센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핀테크를 활용해서 이 광저우시를 이제 첨단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테크라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그 금융하고 기술하고 좀 그 짬뽕시킨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런 금융 도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도시 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핀테크를 이용해서 신규 첨단 기술 기업 1,000개, 과학기술 창신기업,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이제 새로운 신규 기업이 이제 2만 개 정도를 격려하고 인도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밝히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행동 계획을 좀 보게 되면, 국제에서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탈과 창업 투자센터를 설립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기술을 신용하는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원화된 자본시장 행동 계획.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 무슨 계획 약간 공산당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과학기술의 자원을 이제 배분하고 좀 개발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개발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규모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2만 개의 창신 기업이다. 굉장히 규모가 엄청난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핀테크는 금융, 그다음에 기술, 파이낸스하고 이제 그 테크놀로지, 이게 두 개 합쳐서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금융 거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한다든지 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요즘에 은행 가서 뭐 통장 주고 돈 찾고 이러시는 거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타고서 금융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중국의 이제 광동성에 되는 그 중요한 그 하나의 요충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광저우시라는 하나의 어떤 상업도시를 이제 금융적인 부분으로 좀 키워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금융도시로 육성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과학기술센터로 특히 왜 광저우시를 택한 걸까요? 네, 저도 그 광저우시를 보고서 네. 저는 이제 광저우시에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왜냐면은 예전만 하던 광동성 지역이 네. 좀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나가면 이제 외국인들 못 돌아다녔어요. 저도 이제 밤 10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광저우시가 이제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로 옆쪽으로 이제 동관이라는 그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정말 엄청나게 큰 공업지대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심천이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홍콩, 그다음에 홍콩 바로 옆으로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노른자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또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중국 광동성이 이제 성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또 중국 화남, 즉 상해 아래쪽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큰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저우시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인식이 안 좋다든지 또 발전이 좀 심천이나 홍콩 등에 비해서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낸다라면 주변 도시 국가나 그다음에 그 해외 쪽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가 크게 나올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심천의 발전 속도와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추려는 어떤 부분이 좀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아래쪽 지역으로 이제 그 심천이나 홍콩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집중적인 발전이나 그런 육성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 하이난 쪽에 지금 최대 무역 하이난 이것도 세우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중국이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저우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중국의 인터넷 이야기입니다. 산업 인터넷 시장 규모가 이제 1,000억 위안 정도에 달할 것이다. 뭐 대단히 엄청난 금액이죠. 1,000억 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은 이제 상당한 규모를 좀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기사의 내용을 따르면 지능형 산업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능형 산업, 즉 첨단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반드시 인프라적인 부분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산업의 미래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조, 정보 기술의 통합을 위해서 중국의 제조 산업, 그다음에 이 제조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는 불안전, 그다음에 뭐 기타적인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고 또 강력한 제조 국가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중국의 인터넷 사업 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나요? 불과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정말 중국의 인터넷은 욕이 나왔죠. 네. 이게 컴퓨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돈을 많이 냈으면 좀 빨랐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터무니없이 좀 비싼 인터넷 요금을 좀 냈어야 됐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은 좀 뭐 대륙이 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상의 어떤 인터넷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온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막혀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구글 이런 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막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다녀왔을 때도 인터넷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라면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의 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어 있고 이제는 중국이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산업에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분야 부분에서 좀 어떤 분야에서 이 발전과 육성을 좀 꾀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뭐 인터넷으로 한다라면은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가지고 그냥 검색 또는 이제 채팅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고서는 모든 산업에 불과할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 인터넷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용량, 일단 인프라적인 부분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산업을 이용한 뭐 금융, 그다음에 세금, 투자 뭐 여러 방면에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첨단 스마트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모두 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중국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핵심 산업이나 첨단 기술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딩지의 소프트라든지 또는 심양 공작기계 이런 기업들이 당기 순이익이 무려 3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또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가이드는 간략하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게 중국말로 이제 수닝 이고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소형 무역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좀 나오는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요, 베이징, 상하이, 충칭, 난징, 그리고 션전, 이렇게 5개 도시에 브랜드관을 오픈합니다. 무슨 기업이냐면, 바로 가전 유통 1위 업체입니다. 가전을 유통시키는 1위 업체인데, 이 기업은 왜 여기서 들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뉴스와 연관이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핀테크 이런 쪽인데 왜냐하면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 모바일 결제로 진출하게 되니까 유통과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유통과 금융의 결합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소비층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필요한 요구하는 어떤 소득 금액이 중국의 어떤 평균 금액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평균 금액이 만약에 1,000위안이다 그러면은 중국 청년 실업자들이 원하는 금액은 1,200위안, 1,300위안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있으면 또 좋은 제품 사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기업이 또 프리미엄 상품의 유통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상품이 유통하고 있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과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살펴봤더니 1분기 매출은 33%, 그다음에 순이익은 42% 증가했습니다. 연간 보고서를 좀 참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무려 50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상당 수준의 수익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슈 덕분에도 또 네. 이제 실적이 더 올라갈 그렇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 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많이 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점 지지권에서 근처 지점으로 통해서 지지가 좀 나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지지선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이 지금 오늘 가격대가 13.6위안 정도 저가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냥 13.5위안, 13.6위안, 뭐 현재가 정도 수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수 가격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직전 저점을 꼭 손절매도 잡을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더 유지해서 직전 저점, 그러니까 지난번 4월 달에 나타난 저점 구간, 즉 12위안에서 12.23위안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손절 가격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파동은 직전 고점 넘어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16위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17에서 18위안 정도까지 확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내 가정유통 1위 기업인 수닝 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를 내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오는 7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라인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진 멘토님 다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BIS 측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들어갔는데 일단 부정적인 좀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좀 암호화폐의 특성 가치가 사실 기존 통화와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좀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BIS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런 건데요. 자, 먼저 일단 BIS가 좀 어떤 기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BIS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 지급준 비율,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이걸 대출로 뽑는 과정에서 중간에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지급준 비율이라는 퍼센트의 비중의 금액만큼을 은행 자산 안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비중을 결정하는 중앙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중앙은행들이 이행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들 간의 비율 조정,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서 맡아서 하고 있는 스위스에 있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MF라는 원래 동급의 수준의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들은 원래 정확히는 IMF보다 권한이 조금 더 셉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통화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보고서를 내놓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BIS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좀 리스트를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 좀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에 사실 글로벌적으로 거래가 되죠. 그리고 사실 기존의 달러나 이런 통화들 대비해서 글로벌 정도로 사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글로벌 각국에서 모두 다 같은 통화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경제적 한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치 불안정성, 이제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확장성의 한계, 그다음에 깨지기 쉬운 신뢰 구조, 그다음에 과도한 전력 소비, 이렇게 좀 4가지를 집중적으로 꼽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좀 짚고 있는 부분이 사실 FOMC나 뭐 IMF 측에서도 많이 짚었던 부분인 이 통화제도, 기존의 통화제도와 달리 중앙은행에서 발행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먼저 짚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자면은, 일단 중앙은행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죠. 달러 가치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따라서 각국 신흥국 혹은 뭐 선진국들 통화 가치가 똑같이 달러 대비 동일한 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축 통화 대비 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적인 기구가 암호화폐는 없죠. 일단 만들어 놓고서 그냥 암호화폐 블록체인 안에다 고립시켜 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중앙에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원장,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이제 블록체인은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체인적인 구조로만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블록체인 안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장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 용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 검정 소요 시간이 증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컴퓨터들이 많아지고 이걸 거래하는 월렛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블록체인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블록체인의 최대 단점으로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부 조작 가능성, 포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신뢰 구조가 깨지기 쉽다라는 부분까지 비판을 했는데, 간단히 좀 얘기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2014년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진행을 했었죠. 이 하드포크라는 게 뭐냐?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이 있다면은 새롭게 블록체인 구조를 신설을 해서 여기다가 암호화폐를 새로 추가로 도입을 시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록체인을 거래하던 분들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통화량이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그래서 사실상 가치를 급락을 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들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암호화폐 구조가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음에도 신뢰 구조를 추후에 깨뜨릴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BIS가 지금 경제적인 한계와 기술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한계 이외에 좀 제도적인 한계는 좀 없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의 제일 큰 현안 문제로 이제 기존의 자금 세탁, 블랙머니라고 하죠. 블랙머니의 유통,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좀 지명을 했는데, 일단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 익명성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스에 있는 블랙머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이쪽 암호화폐 쪽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자금 추적, 그리고 과세까지도 피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서도 거래에 있어서 거래 수수료가 일단 그냥 거래 수축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래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세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어떤 소득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쪽으로 피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들도 사업자 결제 금액을 이쪽으로 우회해서 받아서 사업자 금액에 대한 어떤 법인세를 지출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탈세 방법들이 너무나 수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플러스 해킹 사건, 사기 사건, ICO 통해서 사기 사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볼 때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탈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냈고요. 그다음 BIS는 일단 이 제도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좀 정비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과세 부분 플러스 이제 암호화폐가 ICO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IPO, 그죠? 증권이 업로드되는 과정과는 다르게 ICO는 굉장히 인증 과정이 자체 거래소에서 그냥 평가를 하고선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규제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면에서 지금 기존의 금융시장들을 굉장히 틀어낼 수가 있고, 기존의 금융시장의 참여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처럼 그냥 빼내가고선 다시 환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신이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제대로 도입이 되려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냥 개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이 ICO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증 과정이 있어야 될 뿐더러,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제 시스템, 금융 안정성,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 통화의 연동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기존 통화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감싸서 전자 업로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기존 통화와 같은 통화 정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권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도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일본 라인 자회사를 통해서 거래소 오픈을 들어가는데, 이제 비트박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들어갑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 암호화폐 현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실질 현금을 넣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폐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를 오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박스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네이버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라인 자회사를 통해서 거래 사이트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출시하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인 코인까지도, 카카오는 코인에 대해서 출시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라인은 코인에 대해서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분야를 전부 다 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8일 자바현 마이야마 쪽에서 열린 라인 컨퍼런스에서 7월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 비트박스를 설립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실행을 하지 않아요. 사실 미국과 일본의 통화량이 거의 전 세계 거래량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화 기준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15개 언어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제 15개 언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15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까지 파생해서 볼 때는 한 30개국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상대로 일단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는 이번에 그렇게 많은 통화가 오픈 들어가진 않는데 한 30개 거래 코인으로 들어가고, 이제 0.1%대 수수료를 좀 제공을 합니다. 뭐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와 대비해서 그렇게 뭐 큰 폭으로 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거래 통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암호화폐들끼리의 거래를 중심으로만 오픈을 한다라는 면이 좀 특이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좀 핵심인 지금 미국과 일본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왜 제외시킨 걸까요? 네, 일단 서비스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만큼 당국 규제, 주가 영향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만약에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좀 저지르게 될 수가 있죠.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해킹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좀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지난번에 코인체크 건 이후로. 그래서 사실 이 인증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뿐더러 한번 사고를 치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지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의 어마어마한 SNS 사업 분야에까지도 리스크를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좀 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될 수도 있고요.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리고 뉴욕 인증을 거치려면 거의 약 15개가량의 뉴욕의 조건을 전부 다 거쳐야 암호화폐를 뉴욕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는 건 뭐 자금적으로 볼 때 네이버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맞추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래나 하는 등등에서 어기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추후에 일본과 미국의 법안을 어기게 될 경우 자사 모회사까지도 영향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이 부분을 좀 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좀 저희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사실 이건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OKEX랑 같이 합작을 해서 이번에 국내에서도 OK코인 베타 버전을 좀 출시를 했었죠. 근데 이 OK코인 베타 버전이 추후 라인으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라인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앞으로 2018년 내로 출시하겠다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OKEX와의 합작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KEX와의 현물 거래를 지켜줘야 됩니다. 현물 거래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되고, 앞으로 라인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라인 쪽으로도 이 부분을 파트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철저히 현물 시장을 제외를 하고 암호화폐들끼리의 움직임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 암호화폐들끼리 서로 거래를 시켰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암호화폐들끼리 거래를 시켰을 때는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점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장점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일단 현금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셨을 경우에 현금을 넣고 나서 암호화폐를 팔고 나면 현금을 다시 받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익시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현금을 그냥 인출해버립니다. 인출해버리는데, 암호화폐들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이오스를 샀다. 근데 이오스를 샀다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언제건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암호화폐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을 하게 될 생각을 잘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인출을 하려면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재인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이중 과정을 거쳐야 돼서 굉장히 인출이 까다롭죠. 그래서 사실상 거래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 한번 들어온 유저는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면에서 네이버가 굉장히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네이버 주가도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